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병원 유방암센터의 노우철입니다. 유방암 전문이고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유방암 전반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유방암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또 좋은 소식은 또 조기 진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치료법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이제 대부분의 유방암은 완치 가능한 병이다, 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사실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방암을 사실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사실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유전성 유방암의 경우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있고요. 또 어떤 생활 스타일이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유방암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뭘까요? 차선책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조기 진단이죠. 왜냐하면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일단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이 다른 암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 이런 거를 자기가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방암은 자기가 자기 진찰, 자기 검진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암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유방암학회에서도 일단 30세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진이요. 자가검진이라는 거는 스스로 검사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하기 전에는 유방이 보통 굉장히 단단하고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리가 끝나고 한 3, 4일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그때가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고 제일 미세한 변화를 찾기가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워낙 많이 또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자가검진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상의를 탈의하시고 거울을 보시고 우선 형태의 변화가 있는지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또 팔을 이렇게 들어서 유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눈으로 살펴보시고, 두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살살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멍울이가 잡힌다든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생기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특히 유방이 바깥쪽 위쪽 거기가 유선 조직이 사실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암도 그 부위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또 겨드랑이, 팔을 들어서 겨드랑이에 림파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림프절이 잡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두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짝 눌러서 분비물이 나오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걸 자가검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혹시 자가검진 하십니까? 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도 실제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검진을 한다는 게 말처럼 꼭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어떤 뭐 차선책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진해주기 뭐 이런 뭐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그 조기 발견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런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도 뭐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유방암을 남편이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어떻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으세요? 그래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 별로 그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발견해서 왔다는 분들 이렇게 많이 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목욕탕의 그 세신사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도움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발견해서 오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유방암의 한 반 정도는 증상이 있고요. 한 반 정도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검사. 그래서 검사라는 거는 병원에 가서 유방암 클리닉에 가서 의사의 진찰과 또 유방 촬영술,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증상은 가장 많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멍울이 잡히는 거죠. 멍울. 물론 뭐 멍울이 잡힌다고 다 유방암은 아닙니다만 어떤 멍울이 잡히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통증입니다. 통증. 유방이 아파요. 유방이 아파요. 뭐 찌릿찌릿하다고도 하고 욱신욱신하다고도 하고 손도 못 대게 아프신 분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유방 클리닉이나 유방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통증과 암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검사에서는 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아프죠? 뭐 이런 대화가 그 어떻게 보면 유방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유방 통증은 직접 암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유선통이라고 해서요. 그런 거를 그 생리하기 전에 유방이 단단해지면서 아픈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또 생리 주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양쪽이 다 아픈 경우도 있지만 또 한쪽만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유선통, 유방통이라고 그러고 유방통은 유방암과 직접 관련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유방암이 주먹만하게 이렇게 잡히는데도 잡힐 때까지 병원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아셨을 텐데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눌러서 아프길래 암은 안 아프다라는 그런 어떤 통념을 지나치게 믿으신 거죠. 그래서 눌러봐서 아프길래 암은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안 오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아플 수도 있고요,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프고 안 아프고는 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흔히 있는 그 증상 중에 하나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유두 분비물. 어떤 그냥 맑은 액체처럼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뭐 까맣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분비물도 사실은 다 유방암은 아니에요. 분비물이 나온다고 다 유방암은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한번 검사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늘 보이던 유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딸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그 안에 암 조직이 있어서 유두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꼭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요. 원래 유두가 이렇게 좀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쪽으로 우리가 함몰 유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함몰 유두가 있는 분이 유방암이 더 잘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늘 정상으로 있던 유두가 어느 날 좀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유방암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또 어떤 그냥 이렇게 염증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염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방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염증성 유방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인 유방암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자라고 좀 성질도 안 좋은 그런 유방암인데요. 옛날에는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암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을 받게 되면 정기 검진이죠. 정기 검진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보통 그 의사의 진찰과 마모그램이라고 그래서 유방 촬영술 다 찍어 보셨죠?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죠. 근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니까 유방 촬영술과 또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초음파를 같이 검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게 유방 사진과 유방 초음파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작은 혹을 찾아내는 데는 초음파가 더 정확한 경우가 많고요. 또 석회를 찾아내는 데는 유방 촬영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처럼 좀 전체적으로 유방이 작고 단단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초음파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고요. 또 서구의 여성들처럼 유방이 크고 지방이 많은 그런 유방은 유방 촬영술이 더 정확한 경우가 있어서요. 뭐 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유방 촬영술을 하면은 치밀 유방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치밀 유방 또는 석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검사를 받아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치밀 유방은 병명이 아니에요. 치밀 유방이란 말은 병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치밀 유방이래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치밀 유방은 그 말 그대로 유방이 좀 작고 단단해서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찍어보는 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니까 뭐 치밀 유방이라고 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석회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방 촬영술을 찍으면 미세 석회가 있다 또는 뭐 양성 석회가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석회가 다 나쁜 거는 또 아닙니다. 석회는 그냥 유방에 괜히 생기는 석회도 있고요. 그걸 양성 석회라고 하고 또 석회 중에 일부가 유방암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검사에 잘 안 나오는 초기 유방암이 이렇게 석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진만 봐도 이거는 양성이다, 또 이거는 좀 안 좋은 석회다 딱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확대 사진을 찍는다든지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단을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뭐 추가적으로 또 뭐 MRI나 PET나 뭐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결과는 그 진단은 항상 거의 대부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요. 조직 검사라는 거는 보통 그 초음파나 영상을 보면서 이상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뜯어내서 총 같은 걸로 딱 쏘아서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서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확실하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누구 씨는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뭐 누구나 다 없으시니까 우선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선 너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도대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내가 남편 때문에 걸렸을 거야. 또는 시댁 식구 때문에 걸렸을 거야.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뭔가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고 더 안 좋은 거는 사실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 내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서 유방암에 걸린 것 같다든지, 또는 내가 그때 그걸 했어, 뭘 잘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유방암에 걸린 거야, 또는 뭐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뭐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거를 뭐 단정적으로 나는 무엇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누가 뭘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닙니다. 유방암은 누가 뭘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근데 진단을 받으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또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어느 병원을 또 찾아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까 이런 거 검사도 해보고, 진료 예약했더니 뭐 한 달 기다리라 그러고, 또 진료 받았더니 수술까지 또 한 달 기다리라 그러고, 그럼 벌써 2달이 훌떡 지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유방암이 또 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걱정도 되고, 또 엄청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보통 유방암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달라지는 병은 아니에요. 이게 물론 마음이 급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은 적어도 한두 달 사이에 유방암이 달라지는 그런 병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유방암이라고 진단받은 부위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안 아파서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게 그 사이에 막 잘하면서 아픈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또 실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약간 멍이 들어요. 멍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멍이 들어서 약간 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너무 조마조마하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 수술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뭘 또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거 막 하시고, 하루에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뭐 하루에 갑자기 10시간씩 운동을 하시고, 또 전혀 안 먹던 그런 뭐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또 주위에서 많이 갖다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드시던 거 갑자기 드시고, 사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안 하던 거 너무 갑자기 하시지 마시고, 하시던 거 다 중단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하시던 대로 유지하시되, 뭐 자기 생각에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 기회에 끊으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 주변에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의사분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먹어라 하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식품이나 일반적인 건강식품 뭐 드시는 거 반대하지 않고요. 다 뭐 괜찮지만 너무 이상한 거는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특히 암을 치료한다고 이걸 먹으면 암이 치료가 된다라고 주시는 건강식품에는 반드시 독성이 같이 있어요. 독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버섯 종류도 뭐 일반적인 식용버섯은 다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역시 뭐 항암 효과가 있다고 뭐 알려진 버섯 이런 것들은 사실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 드시다가 간이 나빠져서 실제적으로 수술이 연기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독성이 있는 그런 식품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쉽지 않겠지만 물론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한두 달 정도 기다리시는 거는 암 치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치료하기 전에 이제 유방암은 다 똑같은 유방암은 아니에요. 유방암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타입의 유방암인지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고 하고요. 보통 두 번째는 허투라는 게 있습니다. 허투 단백이 있는 유방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허투도 없는 유방암, 이걸 보통 삼중 음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크게 나누니까 어떤 종류의 유방암인지 또 현재까지 뭐 정확하게 몇 기쯤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의사한테 물어보면,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는 좀 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이 보통 제일 치료도 잘 되고 예후도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허투 양성인 유방암은 옛날에는 치료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암이었어요. 공격성도 강하고 재발도 높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표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오히려 치료가 잘 되는 암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삼중 음성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그 뚜렷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삼중 음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좌절하시고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에 항암 치료에는 굉장히 또 잘 듣는 경향이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면역 치료라든지 또 다른 삼중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유방암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항상 그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방암을 뭐 진단 받으셨거나 또 치료 중이신 분, 또 치료를 받고 지금 그 어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유방암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니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한 달에 한 번 5분 잊지 말고 꼭 투자해서 정말 유방암을 조기에 있다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그 유방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하면 또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검진하는 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단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또 거기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 주에도 유방암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연해 주신다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진짜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